근데 결국에는 이제 1992년도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되고 수교를 하게 되면서 중국과 수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그렇죠. 따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만과 단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대만이 명동에 차지하고 있었던 대만 대사관 부지는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제 반환이 됩니다. 그때 막 대만 그 단교할 때 대만 대표부 뭐 이런 그 대만 측 관계자들이 막 울고 막 격렬하게 네, 항의하고 배신감을 느낀다 이러면서 대만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화교들도 특히 화교 학생들이 대만 대사관에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대만 국기 하강식을 하는 그 장소에 모여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무슨 노래? 대만 국가는 아닌데 대만 국가에 준하는 노래라고 해서 매화라는 노래가 있는데 매화가 이제 중국의 이제 국가 꽃이거든요. 비슷한.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경험들을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중수교가 어떻게 보면 화교 사회에 엄청난 이제 혼란과 모순을 가져왔는데 뭐 대만이 이제 외교적으로 배신당한 거는 슬프고 분노를 하지만 근데 또 잠시 후에 보니까 한중수교 덕분에 이 화교들은 어떤 혜택을 갖게 되냐면 그들의 고향이었던 산둥성을 이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 가족들과 재회를 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한국과 산둥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무역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의류라든지 전자제품, 뭐 심지어 중고 오토바이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산둥에서 팔면 그 당시 1990년대 초반에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각지에서 그 물건을 사러 몰려들었고 또 화교들은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또 이제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중국의 농산품, 한국에서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참깨라든지 뭐 한약재라든지 뭐 고춧가루 이런 거를 한 푸대씩 들고 들어오면은 이제 뭐 보따리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용돈벌이도 하고 고향 구경도 저도 하고. 한번 그거 의뢰를 받아가지고 네. 딸공들 의뢰를 받아서 배 타셨나요? 배 타고 천진에 들어갔다가 천진에서 배 타고 들어왔거든요. 뭐 여기는 지금 뭐 산동 뭐 옌타이나 이런 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천진에도 그 딸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 배는 그 한 사람당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키로수가 크잖아요. 비행기에 비해서. 100kg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나? 네. 그래갖고 그 택을 주거든요. 화물 택을 1인당 하나씩 주는데 그 택을 팔아. 그래갖고 그 가지고 들어올 때 내 짐 플러스 그 고추나 마른 뭐 해삼, 참깨나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가지고 들어오면 돈을 그 아저씨들 얼마 정도 줬어요. 10만 원? 그 정도? 당시에 그래도 쏠쏠하게 줬던 것 같아요. 10만 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 7, 8만 원, 8, 9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배값은 나오는 거죠. 배값은 나오는 네.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부터 이제 연태 고량주 이런 것도 화교들이 수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중국 식당 가면 연태 고량주가 거의 독점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연태 고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고량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 한자를 보면 옛날 뭐 술 빚는 그런 브랜드고 까오량주라고 이제 뭐 그 연태 꾸냥이라고 네네. 해서 이 연태 고량주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한국에서 팔리는 연태 고량주는 이제 그 상품명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연태 꾸냥이라고 읽어야 되고 이게 그 고량주 수수를 뜻하는 고량이 아니라 그 옛날의 방식이라는 걸로 한자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에 그러니까는 이제 고량주는 고량주대 고량주가 아닌 그다음에 이 연태꾸냥, 연태고량주의 특징은 오리지널 고량주에 비해서는 도수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이라 한국 사람들이 부담 없게 드실 수 있게 한 36도 정도 되고 근데 사실은 이 연태고량주가 이렇게 대중화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양꼬치의 영향이 크고요. 양꼬치 하면 근데 칭따오 아닌가요? 그렇죠. 칭따 맥주? 그렇죠.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중국 요리, 청요리를 드실 때는 초록색 병에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진짜 고량주나 이과두주나 이런 걸 드셨는데
이제 그 양꼬치가 들어오면서부터 연태 고량주랑 같이 먹게 되고 또 이제 칭따오 맥주가 그렇죠. 하게 되고 네. 또 이 칭따오 맥주도 하게 되면 또 이야기가 좀 길긴 한데 사실은 그 칭따오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비어케이라는 수입사가 오랫동안 수입을 해왔고, 그러니까는 그 2021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입이 많이 된 그 이제 수입 맥주예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무슨 코리아를 만들거나 아니면 오비나 하이트 같은 대기업이 수입을 하는데 비어케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태 그 이제 칭따오 맥주를 수입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고 그리고 이제 칭따오 맥주가 판매 방식도 조금 다른 맥주랑 다른 게 주로 이제 화교들이 운영하거나 조선족이 운영하는 이제 그 양꼬치집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할 때 이들에게 좀 마진을 좀 많이 주고 대신에 한 번에 대량으로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꼬치집에 가면은 맥주 박스들이 막 엄청 쌓여 있어요. 산처럼. 그거는 대부분의 한국 음식점들이 오비 카스나 하이트를 시킬 때는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시키는데 칭따오는 거래 방식이 좀 다른 게 한 번에 한 20박스, 30박스씩을 이제 밀어 넣는다는 거가 좀 특이하고, 그러다 보니 약간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약간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칭따오 칭따오 맥주- 그 오줌 사건 터져가지고 이제 안 마시지 않나요, 한국 완전 사람들? 큰일 났죠. 매출이 네. 엄청 떨어지고. 망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되고. 칭따오 맥주가 근데 왜 유명한 줄 아세요? 왜 칭따오가 맥주로 유명해진지 아세요? 그 독일의 조기지니까. 그러니까 1898년에 네. 독일이 교주만을 조차합니다. 네, 교주만을 조차하면서 칭다오라고 하는 네. 시를 건설하는 거죠. 음. 칭다오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독일인들 하면은 맥주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산동이 또 뭐로 유명하냐? 산동 그 칭다오 지역이 그 바지락. 바지락도 유명하지만 바지락은 또 유명한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바지락도 유명해. 예. 바지락도 유명한데 칭다오가 그 산동 지역이 샘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황하 하류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좋구나. 곳곳에 물 좋은 샘들이 많았어 예전에. 그러면서 그 물을 활용해가지고 독일인들이 거기에다가 맥주를 만드는 설비를 들여와서 맥주 설비를 지은 거죠 거기다. 그러면서 칭다오 맥주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를 나중에 일본이 점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사히라든지 기린 맥주가 그 독일 맥주 공장들의 비법을 다 전수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네. 뭐 한중 무역 얘기를 하면 네. 이렇게 화교들이 초창기 한중 무역의 어떤 보따리 무역을 시작을 해서 한중 무역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구자로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만났던 분들은 이제 컨테이너를 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런 무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세관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세관한테 뇌물도 주고 이제 뭐 물량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하려면, 그래서 이제 산둥 같은 경우에는 뭐 세관들이 다 고향 사람이니까 말투도 다 산둥 말을 쓰고 하니까 훨씬 더 쉬웠다. 그래서 산둥에 갔더니 정말 고향처럼 느껴지고, 근데 반면에 자신들의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대만에 막상 가면 산둥 방어를 쓰면은 대만의 어떤 뭐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민낯어도 주로 쓰기 때문에 산둥 방어를 쓰면 약간 대륙에서 온 촌뜨기 취급을 그렇죠.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다가 그래서 약간 실망을 느끼고 그랬다가 산둥성에 갔더니 고향의 느낌도 있지만 산둥성 정부라든지 그런 지역사회에서 화교들에 대한 각종 특혜를 주고 환영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잠재적인 투자자로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만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던 그런 국가 정체성이 중국 본토와의 관계를 확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양자적인 그런 입장. 그러니까 한국 화교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네. 실용주의적인 굉장히 실용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그 연남동에 가면은 연희동 있죠. 연희동에 가면 한성 화교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이제 대만 위주의 그런 그렇죠, 교육이었고 대만의 어떤 국가주의의 교육을 강조했다면, 이제 운동장에 보면 손문 동상이 있고 또 장개석 동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국가 이데올로기의 상징이죠. 근데 제가 방문했을 때 되게 놀랐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2019년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중국 본토로부터 교사를 지원받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월급을 받는 중국 본토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고 또 학생들도 이제 대만의 대학보다는 중국의 뭐 칭화대라든지 북경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중국 대륙반 클래스가 형성이 돼요. 거기다 이제 산둥성 정부에서 일종의 기증품으로 공자상을 공자 그 동상을 선물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장기석 동상의 맞은편에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공자라는 그 상징이 단지 어떤 역사적 인물뿐만 아니라 어떤 중국 그 본토의 정치적 영향성, 문화적 영향성을 확대하는 그런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대사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화교들을 교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이제 포섭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학교의 되는데 운영 자체는 약간 이제 뭐 한성 화교협회 뭐 그런 이제 커뮤니티에서 후원이죠. 그러니까 대만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처럼 그렇게 운영된 거 아니요. 아니에요? 주로 대만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이 됐다가 이제는 중국 정부에서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에서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실용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근데 또 재밌는 게 중국 대사관에서는 이제 화교나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나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교민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교민을 하나로 엮어서 어떤 교민 행사를 하려 그러면 이들 둘이 같이 안 모여요. 싸울 뿐만 아니라 행사를 같이 하면 둘 다 안 가요. 우리는 쟤네랑 같이 섞이기 싫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이제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뭐 설명할 수 있냐면 화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족이야. 그렇죠? 중국인의 어떤 센터인 한족이고 조선족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이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화교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미 중산층으로 자리를 잡았고 어떻게 보면 남한 사회에 이제 적응이 돼 있는데 새로 이주해 오는 조선족들은 경쟁자일 뿐만 아니라 노동 계급으로 이제 이주를 많이 하고 비숙련 노동자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계급적인 이해관계가 또 있네요. 걸리네요. 또 문화적인 차이도 크고. 네, 또 이들 입장에서는 사회주의권에서 왔기 때문에 사상이 다르다. 남한 사회와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배척을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또 조선족들 입장에서는 화교들이 기본적으로 산중사투를 쓰니까 약간 이제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무시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보통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학교 교육도 조선족들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또 중국어 문서라든지 이런 거에 능통하기 때문에 화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중국화가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족들은 화교들을 또 그런 식으로 사투리를 쓰는 촌뜨기로 약간 무시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반목이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조선족들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화교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보따리 무역이라든지 뭐 관광업이라든지 뭐 번역이라든지, 그리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던 그런 것들을 화교들이 독점하고 있었다면, 이제 교육받은 조선족들이 교육 수준이 좀 되는 조선족들이 그런 업종들을 다 이제 점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이제 집단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 대사관에서 예를 들면 춘절, 국경일, 국경절 뭐 이런 행사를 할 때 교민 행사를 하면 따로 해요. 화교 행사 따로, 조선족 행사 따로. 재밌는 생각이 나는데, 젊은 조선족 남자랑 젊은 화교 여자랑 러브 스토리를 드라마로 그리면 연남동이나 이런 배경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서로 반대가 심하고 서로 무시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러니까 그게 재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